네, 안녕하십니까. 단재 신초 선생 기념사업회가 준비한 단재 유튜브 특강 다시 울리는 하늘 목소리.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재 신초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는 바로 청주에서 전국 문학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충북의 문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단재 신초 선생의 문장이 필두에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가 굳세고 씩씩하면 전국이 굳세고 씩씩할 것이며, 그 시가 음탕하면 전국이 음탕해질 것이며, 그 시가 웅건하면 전국이 웅건해질 것이며, 그 시가 유약하면 전국이 유약해질 것이며, 이렇게 진행되는 문장인데요. 바로 당대의 작가를 일깨우는 통렬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1909년 신채호 선생이 쓴 천의당 시화라는 그 글의 한 대목인데요. 이처럼 단재 선생은 문학을 통해서도 우리 일제강점 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서 우리 독립운동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단재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김주현입니다. 원래 이제 이 강의 주제로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저는 이 말도 어눌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주로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조용히 글을 쓰는 어떤 스타일이고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 파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자료를 찾아다니고 또 같은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온 박걸순 선생님이 중간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가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제 문학 세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재 선생님이 북경에 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요. 나머지 테두리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를 저 PPT 만들면 대충 이제 PPT 틀 위에다가 그냥 고정시켜 가지고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일부러 어떻게 보면 테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또 단재 문학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 단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언론인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출필을 하셨고요. 그 전에 이제 황성신문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잡지 출필 잡지죠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상해에서 신대한, 그 다음 북경에서 천고, 이런 어떤 이 신문 잡지에 이 출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문인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문인, 문학인으로서의 어떤 단재 활동입니다. 애국 개몽기에는 을지문덕, 그다음 익모초라는 소설은 가정잡지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6년도에 꿈하늘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1928년도에 이 용과 용의 대격진이라는 작품을 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단재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역사 연구자로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어떻게 보면 인용되고 또 연구되는 책이 이제 조선사 연구초라는 논문을 묶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원래 이 조선상고사는 처음 발표될 때는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계속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상고사 부분만 싣고 그 다음에 더 싣겠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실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그 단지의 모습입니다. 뭐 상해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의열단 선언서인 그 조선 혁명선언서를 쓰셨죠. 그리고 직접, 동방무정부, 주연맹, 거기에 그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셨죠. 그래서 이 전통적 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초창기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애국 계몽기 언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이 지식인 혹은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뭐 독립운동가 참여가 되겠고요. 문학 창작은 어쩌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뭐 그 문학인이다, 작가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야에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현대 소설을 좋아하는데 현대 소설가 그러면 뭐 이광수라든가 염상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고요. 문학 작품도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가장 대표하는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소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광수 그러죠. 또 소설가 염상섭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학에서 이를테면 각 장르를 걸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동을 하신 분이 이상 같은 분이 있어요. 이상은 시로도 유명하고 오감도 있죠, 그죠? 소설로도 유명하고 또 이상 수필도 독자적인 장르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그야말로 뭐 이 시인이자 작가이죠. 단재 선생님은 이 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 그 다음에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 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릴 적에 그 단재와 관련된 문학 사파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한문으로 이제 읽으면 조출부이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는 썰의 이자고요. 씨는 쟁기 씨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씨를 지고, 그러니까 이 씨를 지고, 그 다음에 논거는 그냥 우리말입니다. 논을 가니, 그 다음에 이 지닭이, 땅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는 이 썰의 그 다음에 씨는 쟁기 씨,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은 흙이 여러분들 아마 논을 가는 모습을 봤으면 알 텐데 흙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씨라든가 닭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태어로 썼는 거고 또 논을 가니는 우리의 어떤 한문을 갖고 의성어로 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치 있는 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일부러 이 그림을 제시해 놨는데요. 이 씨 할 때 이는 저도 옛날에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논을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를 심기 전에 먼저 하게 되는 게 논을 가는 겁니다. 이 논을 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모를 심기 전에 썰애로 다시 저걸 합니다. 논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기구는 농경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기구이죠. 그걸 갖고 이제 아주 흥미롭게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 6살 때 지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적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 단재를 지칭하는 어떤 뭐랄까요. 마을 가운데 일남첩기 한번 쭉 보면은 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종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고 그걸 다시 다 기록했다. 그런 기록은 이제 이 신영우가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십행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한눈에 10줄씩 바라본다, 10줄씩 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명이라 그러죠. 총명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그 독서 빠르기가 마치 나뭇잎에 스치는 비바람과 같았다. 굉장히 독서를 빨리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뭐 빨리 하라면 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빨리 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재의 어떤 활동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대개가 일제 강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눕니다. 일제 강점 직전에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청도로 중국으로 망명을 떠났으니까 그 이전의 활동, 그 이전이 이제 1910년이니까 우리는 주로 애국 계몽기라고 그럽니다. 애국 계몽기. 뭐 1880년 이 대전, 지금 대전이죠, 그죠? 대전 어남리 그쪽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청원으로 이사를 했고, 이 조부 신성우, 조부님한테 이제 그 한문을 수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의 박사가 됐고요. 이 1905년에 이제 황성신문 주필로 활동했고, 1907년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에는 가정잡지의 어떤 주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천리당시야를 직접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최도통전을 쓰다가 이제 그 망국의 어떤 기운이 몰려오자 이 청도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대양보라든가 권업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국 계몽기 문학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제 애국 계몽기라고 하는 것도요. 그 애국과 계몽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문학 장르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단재가 단행본으로 낸 책이 물론 이제 그 이태리 건국 삼걸전 그거는 이제 그 번역 어떻게 보면 서나 마찬가지고요. 직접 쓰셔가지고 했던 거는 이 대동 사천제 제일위인 을지문덕입니다. 이게 1908년도에 나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을지문덕 해가지고요. 요건 아마 이 속 표지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하면서, 위인 유적란에 위인들의 어떤 남긴 업적, 거기에,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 말하자면 이순신전을 발표하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맨 첫 해가 지금 수군 제일위인 이순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자는 금협산인 서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 첫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 거걸 최도통 아까 요거 이제 쓰다가 상편만 마무리를 하고 이 청도로 망명을 떠나죠. 그러면은 이 대동사천제 제일위인 을지문덕인데요. 요 제목에서 이미 단재가 의도하는 바가 잘 드러납니다. 대동이라는 거는 대동 동국은 당시에 이제 이 중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사천제라는 건 사천제는 년입니다. 4천년 동안의 제1위인이다. 이게 을지문덕이다라는 겁니다. 이 을지문덕은 이제 수나라에 맞서가지고 우리 어떤 고유 영토를 지키고 또 우리의 어떤 위세와 자존을 드높인 어떤 자주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점에서 위인의 어떤 위인 전기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위기 탈출과 더불어서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강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풍전 등화의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영웅이 출현해 가지고 당대의 어떤 역사적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 대동사천제 제일위인 을지문덕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지나간 영웅을 기록해 가지고 미래의 영웅을 부르노라 이런 의도로 이 을지문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중심으로 이제 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가의 어떤 그 계몽적인 어투 그리고 논평 등이 어떻게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적인 기술과 또 어떤 계몽적인 어떤 논설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 그리고 계몽의식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의 위인 유적란에 이제 이순신전
이순신전을 짓습니다. 이 이순신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군 제1위인입니다. 수군 제1위인.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떤 이 수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순신전, 그 을지문덕전을 짓고 그 사이에도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왜 이순신전부터 시작했느냐? 이순신전 같은 경우는 우리와 시대가 가까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정보들, 자료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충실하게 일단 기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인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뭐 을지문덕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 인물인데 이순신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시대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그것도 무엇보다도 일본과 대적해 가지고 승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강토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다. 이 사람을 내세우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민족 백성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을 갖고 그 일본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이순신전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이순신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대적한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명예를 대표할 만한 거룩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순신전을 썼고요. 이 이순신전은 나중에 이제 필사가 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이 유포가 됩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 필사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 몇몇 대학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 거걸 최도통 그러면은 이게 누구지 그러는데 이 최영입니다. 그 최영은 이 고려 말 어떻게 보면 선초, 여말 선초라 그러죠. 그때에 이제 이성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력 각축전에서 결국 밀려났는데 동쪽에 거걸이라고 썼는 것도 거라는 건 큰 이고 걸이라는 건 인물입니다. 앞에서는 위인 그랬는데 여기는 거걸 썼는 걸로 봐가지고는 앞에 사람들은 어쨌든 을지문덕도 어떻게 보면 수나라의 어떤 방어를 막아냈고 어떻게 민족 자주성을 지켰잖아요. 이순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위인인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포부는 컸지만은 실현하지 못한 인물. 우리가 이제 실패한 용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인물이어서 이제 아마 거걸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도 사대주의에 물든 어떤 노예 사상을 척결하고 민족 주체적 사상을 이룬 인물이라는 점에서 위인전기를 쓴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정론을 많이 썼습니다. 정론이라면 논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시대의, 이 사상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쓴 글이 되겠는데요. 대한의 희망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크고 아름답도다 우리 대한 금일의 희망이여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희망은 만유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하와 소하라는 이 글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대하적인 나와 소하적인 나가 있는데 우리가 대하적인 나는 개인적인 나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나 또는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나 로 본다면 대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하와 소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나를 보면 마침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는 나를 보면 반드시 길이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죽지만은 끝내 죽지 않는 인물이다. 오히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완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라든가 사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다 죽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평적인 글로는 근래 국문소설,
근금 국문소설 저자의 주의인데요. 우리 지금 말로 옮기면은 근래 국문소설 저자의 주의, 국문소설 저자들이 뭐를 주의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그 소설은 국민의 나침반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이 천리당 시화와 연결이 되는데요. 또 소설가의 추세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서양의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소설은 국민의 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리당 시화는 애국 계몽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시화이며, 그리고 또 단재의 어떤 이 문학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이 비평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한 국민은 그 시부터 강무하며 문약한 국민은 그 시부터 문약하나니, 나라의 문약을 돌이켜서 강무하게 하려면은 불가불 그 문약한 시부터 개량하라. 이 말은 우리 당대의 어떤 문학이 너무나 유약하기 때문에 그 시를 개량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양계초, 이 양치차오라 그러죠. 그분이 이제 진화 혁명, 진화 시계 혁명을 주장합니다. 중국의 시 분야, 문학계의 혁명을 주장했는데, 이 단재는 동국 시계 혁명, 동국 아까 우리나라를 했죠, 그죠? 우리나라의 문학계에 있어서 어떤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어떤 문학개혁론이자 시개혁론인데, 그런 주장을 이 천리당 시화에서 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 익모초인데요. 요거는 가정잡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1908년 1월부터 이제 이 가정잡지는 제2기에 접어드는데요. 요때는 이제 단재가 이 주필을 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3호부터네요. 3호부터 이제 익모초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거는 옛날에는 가정잡지가 결호가 많아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작품 전체가 실린 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어떤 단재 이 활동인데요.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신안촌에서 그 대양보를 발간했는데, 대양보는 뭐 한 10m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일본의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실체는 아직 한 장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분실이 됐는지 아니면은 저도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문서보관소라는 데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다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이 대양보도 찾아 나서면은 일부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있다가 이제 1913년에 그 신규식이 상해에 있었죠. 이 신규식이 불러서 이제 이 상해로 갔다라고 하는데, 상해에서 이제 박달학원 이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 요때에 이제 아마 역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두산이라든가 만주 지역을 답사합니다. 단지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삼국사기를 뭐 100번 열람하는 것보다 집안년 한번 가보는 게 좋다.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고구려가 압록강 이 너머에 있었다라는 거, 그걸 실질적으로 보면서 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의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고토가 우리가 여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 역사 연구로 나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6년도에 꿈하늘을 집필하는데, 꿈하늘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918년에는 이제 조선사 집필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1919년에 이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승만의 어떤 이 위임 통치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오죠. 그리고 이 신대한을 맡아서 이 주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는 북경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 천고의 어떤 추피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2년 말, 22년 12월 달에 이제, 상해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조선혁명선언, 그 의열단 선서를 기초를 하고요. 그 다음에 27년에는 이제 신간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28년, 요때를 이따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28년에 이제 작품으로는 용과 용의 대격전을 쓰고, 이게 5월에 이제 그 지룽항, 이 대만의 기륭항에서 붙잡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30년 5월에 이제 대련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요. 1936년 2월 21일 날 그 여순 감옥에서 뇌일혈로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김지섭이라고 있는데요. 김지섭은 뭐냐면은 의열단원이었습니다. 내가 이 천고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김지섭 추강의 축천고가 있더라고요. 이 김지섭도 일본에 이제 원래는 폭탄을 이제 배 밑에 싣고 가서 제국 어떻게 보면 의회 거기에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제국의회가 안 열린다라는 걸 알고 그럼 일본 어떻게 보면 이 왕궁에 던져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몇 해 전에 가보니까 일본 도쿄역 앞에 이제 왕궁이 쭉 해자로 파였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는 게 이중교예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가지고 이제 탈 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한 발 던졌는데 불 발라고 그리고 또 두 발 던졌는데 또 불 발라고 세 발도 불 발랐습니다. 그래가 잡혀가지고 한 28년에 그분도 건강했는데 단재도 요때 건강했대요. 사망 원인은 뇌일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죠. 단재도 요때에 어떻게 보면 뇌일혈로 돌아가실 아마 상황은 아니었지 싶은데 그래서 단재의 죽음에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이 단재의 문학 요때는 이제 문학이 보다 다양해집니다. 근데 국내에서의 어떤 상황하고는 달리 이 해외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발표할 매체가 잘 없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하면 국내 문단에서 물론 이제 시대일보라든가 아니면은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중에 발표는 하는데요. 단재의 어떤 그런 혁명적인 사상을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고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꿈하늘이라든가 이 백세노승의 미인당, 유화전, 용과 용의 대격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재의 이 유고 가운데 이제 소설류인데요. 이것들이 당시가 아니고 유고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진 겁니다. 시가로서 이 한나라 생각, 매암의 노래 등등 이것들도 나중에 알려진 거고요. 그럼 단재의 어떤 당시의 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지금 용과 용의 대격전 연시몽인 해가지고 날이 신다 미리님이 날이 신다 미리님의 날이 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단재의 자필 유고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이 문예계 청년의 참고를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 전집에 실릴 때 참고를 구함해놨는데 불과 이 5, 6년 전이지만은 그때는 조선 전폭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 민홍기라 그러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줄 없는 데인데 이런 데에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근데 이 남긴 글이 적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일부가 일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재 어떤 유고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재는 1918년부터 말하자면 조선사에 대한 집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를 썼는데 1925년 8월 어떻게 보면 이 대만에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단재 유고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박용태 천진에 있었습니다. 박용태가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용태도
38년 이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셔요. 단재가 옥사한 이후에 단재 아드님이 이 신수범이 이제 여순 감옥에 가서 단재가 남긴 유품을 이제 수습해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편지가 한 10여 통 됐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북경에 계실 때 서적과 미발표, 미정리 원고의 보관에 관해서 박용태 씨와 교신한 것인데, 요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북경이 아니고 이건 천진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북경 주소로 연락하였으나 차인고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없다. 그래가지고 서시 다 반송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재가 쓴 글이 많았다라는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단재가 감옥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태가 이제 38년 12월 2일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는데, 단재는 36년도 돌아가셨잖아요. 단재 옥사 이후에도 보면은 원고는 이 천진에 있는 박용태가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박용태가 돌아가실 때 요때까지는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한 이태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고 자체는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묘연해졌는데 이게 1960년대 초에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 지금은 평양인민대 학습당 그러는데요. 우리도 국립중앙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따리가 하나 발견이 돼요. 보따리를 펼쳐봤더니 그게 지금 이런 거, 잠깐만요. 앞으로 잘 안 가네요. 계속 이게 이쪽으로 누르는데 왜 뒤로 가죠? 그냥 보죠. 예. 이것도 유고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는 용과 용의 대격전, 그다음 문예계 청년에게 참고를 구함, 이거 꿈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북한에 가서 연구한 사람이 이 연변대 전 총장이었던 김병민 선생입니다. 김병민 선생은 이제 거기 북한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단재 유고를 보고 그걸 이제 직접 필사하기도 하고 그걸 박사 논문으로 쓰기도 했어요. 신체호 문학 연구가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45년 어떻게 보면 저거 이전에, 그러니까 45년 광복 후에 이제 북경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 들어와 있었고, 그걸 이제 또 이후에 바로 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이제 60년대 초에 이제 북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단재가 남긴 원고 꾸러미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게 지금 용과 용의 대격전이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966년 요 자료들을 이제 문학예술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일부 발표를 하고 안암광하고 주룡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재 문학 유고를 제목을 용과 용의 대격전 해가지고 여기에 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재 신체호 전집이 오래 전부터 이미 이걸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1972년에 이제 을류문화사 그다음 형설출판사에서 이 단재 신체호 전집 가운데 주로 역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나온 이 용과 용의 대격전이 일본의 도부학 교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수범이 가져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수범이 굉장히 이 곤란에 처하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나왔다라는 걸 지우고 요거는 지금 개정판 77년에 나온 건데요. 75년도에
이 단재 신채호 전집 보유, 그 다음에 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일부를 실었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판, 이거는 그 형설 출판사에서 1977년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다 수록합니다. 근데 이게 그 북한의 어떤 용과 용의 대격전도 뭐 일부는 발췌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삭제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고치기도 하고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걸 내다 보니까 여기는 또 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흥미로운 거는 이를테면 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는 동무로 되어 있어요. 동무를 뭐로 고쳤냐면은 여기는 친구로 고쳐야 친구. 동무 그러면 사회주의 어떤 그 용어이고, 우리는 옛날에는 원래 동무 그러면 이 나이가 똑같은 이런 어떤 의미였는데, 북한에서 동무 그러면 어떤 그 동지적 의식을 가진, 같은 어떤 사상을 가진 뭐 동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민, 하여튼 뭐 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도색이 있고, 뭐 10년 전에는 공산당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워지고 그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완전한 어떤 단재 문학의 실체를 엿볼 수 있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김병민 교수가 그 북한에 직접 가서 필사해가지고 베껴가지고 나온 원고를 이 1994년 연면대학 출판사에서 내게 됩니다. 요 책이 이제 그 책입니다. 내가 사실 단재 연구를 하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한 뭐 거의 10여 차례 이상 이제 그 자료 조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을 사실 굉장히 구하고 싶었는데 이 용과 용의 대격전은 너무 나온 지 오래됐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 뭐 이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 연변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북경대 도서관에는 이게 몇 곳이 있어가지고 그 볼 수가 있었는데, 요게 아마 내가 그때 거기서 찍어온 사진이지 싶은데요. 어쨌든 그거는 뭐 도서관에 있는 거고 도서관 장이 찍혀가지고 제가 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못 구하면은 이거라도 구해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변대 출판부에서 출판사에 나왔고 해가지고 제가 연변대 출판사를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출판사에는 더 이상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연변대 도서관에 이게 한 대여섯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하고 그래도 거기 있는 서점 모든 데를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결국은 거기서 못 구하고 대학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기 가서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서 체험 또 그리고 도서 기증 이런 어떤 그 운동을 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김병민 총장하고 좀 관계가 막역해 가지고 거기 활동하시면서요. 그분한테 직접 얻은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꼽혀 있더라고요. 책장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뭐 이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연구를 하면서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 용과 용의 대격전도 사본이 있습니다. 복사본을 갖고 연구하는 거하고 이 원본을 갖고 연구하는 거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가치로 친다라면은 사본은 그야말로 복사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도 뭐 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엄청나지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1910년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아까 천이당시아라든가 소설가의 추세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또 근금 소설 저자의 주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학관을 계몽주의 문학관 이런 거를 좀 드러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문학관을 잘 보여주는 글이 이 난객의 신년만필이라는 이 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나온 요 글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문예계 청년의 참골구함이라는 그 글에도 나오고요. 또 편지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논의가 됐던 이 예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톨토이가 이제 예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술을 위한 예술과
뭐 인도를 위한 예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예술주의 문예와 인도주의 문예가 됩니다. 그럼 예술주의 문예는 예술 그 자체, 미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 문학이고요. 또 인도주의라는 건 인간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이 문학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게 더 옳은가? 여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술주의 문예라고 하면은 현 조선을 그린 예술이 돼야 된다. 조선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주의 문예라면은 다른 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현 조선을 구하는 문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그 현 조선이라는 거는 민중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그려내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실주의적인 민중예술관을 추천한 거예요. 문학이 일체에 우리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민족 아니고 민중그래요. 민중을 중시하는 문학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난객의 깜짝 놀랐네요. 이게 이제 대정 14년 이 1월 2일,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객의 신년만필이 이게 1921년이 아니고 이 연도가 좀 잘못됐네요. 난객의 신년만필이 아마 1925년 25년이었지 싶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단재 문학의 변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단재의 어떤 그 일제 강점기 이전의 문학, 주로 1900년대는 주로 이제 영웅의 출현을 통한 국난 극복과 민족의 계도라는 계몽주의적 문학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됐고, 그래서 계몽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 자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그런 문학이 중심이 됐죠. 합방 이후에는 이 노예의식의 극복과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참된 주체의 정립을 강조했는데, 요런 부분은 이제 뭐 연희소설이라든가 또는 꿈하늘 같은 데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 1920년대 단재가 언제부터 아나키즘 운동을 했느냐,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했느냐라는 거는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1922년 말에 이제 상해에 가서 그 조선혁명선을 써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중 직접혁명을 주창한 거죠.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이 아나키스트로 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1928년 용과 용의 대격전, 그 작품에서 이제 파괴와 현실 전복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민중 직접혁명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23년으로 나오죠. 왜냐면은 2년 12월 달에 가서 거의 뭐 한 달 걸려가지고 23년에 이제 완성을 했는 게 조선혁명선언이니까요. 조선혁명선언은 파괴와 현실 전복을 통한 어떤 이 민중 직접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 단재 서사 양식의 변모 과정을 보면요. 1900년대는 주로 이제 그 을지문덕이라든가 이순신전이라든가 채도통 전, 이런 어떤 용정기가 중심이었고요. 여기 서사문학입니다. 뭐, 그 말고도 이 각종 논설이라든가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었는데요. 영웅 중심의 어떤 그 애국 계몽사상, 이를테면 이순신이라든가 을지문덕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채도통, 최영, 그리고 또 번역서도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어떻게 번역했으니까 그런 어떤 영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애국 계몽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문학이었는데, 19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연희소설을 어떻게 보면 쓰게 됩니다. 연희소설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참된 주체 정립의 세계관, 주체에 대한 어떤 정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알레고리,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입니다. 을 쓰게 되고, 아나키즘적인 어떤 세계관, 그리고 민중 직접혁명을 드러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앉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꿈하늘이라는 작품은 1916년에 이제 쓴 건데요. 주인공 이 한 놈이 꿈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겪은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놈이 딱 깨 보니까 커다란 무궁화 꽃송이 위에 앉아 있더라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내려오는데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을 봅니다.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어떤 접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문덕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라는 건 지금 현실이고요. 영계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이게 그러니까 이 육계의 사형이 영계라고 그럽니다. 육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계에서 고통을 받는 거는 영계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실계에서 승리를 해야 영계에서 승리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을지문덕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패망의 위기에 처한 어떤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깨닫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무궁화송이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현실을 깨달으면서 무궁화가를 부릅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피어스름한 흰 머리의 일이요. 불그스름한 고운 아침의 빛이로다. 불그스름한 고운 아침이란 조선이에요. 피어스름한 머리. 백두산의 을이요. 단제가 이 백두산, 단제는 태백산이라고 얘기했는데 태백산이 백두산입니다. 태백. 그러면은 이 꽃이 곧 무궁화꽃이 태백산, 백두산의 을이요. 우리 민족의 을이요. 조선의 빛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이 꽃이 어떻게 보면 한 잎은 황의 발해를 듣고 또 한 잎은 이 만주를 지나 우수리로 늘어졌는데 이 우리의 옛 영토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걸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오늘날은 이다지도 여위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단제가 주장한 건 민족주의 발현. 여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한 놈은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도령꽃 노름꽃으로 나아갑니다. 도령꽃 노름꽃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화랑들이 있는 곳, 난가 정신을 어떻게 보면 찾아 나서는 거. 그 입구에서 이제 소설은 미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어떤 주체가 민족 주체로서 화랑의 어떤 난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꿈하늘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꿈하늘은 그래서 단제가 이제 조선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이 아와 비아, 이 아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되는 거고, 비아는 우리 민족을 침략해 들어오는 모든 어떻게 보면 중국도 비아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본도 비아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몽골 다 비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제의 역사관이 잘 투영된 작품이 바로 이 꿈하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세노승의 미인담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단제 아까 1910년대를 내가 이제 연희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연희소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중국의 삼국지를 진수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수가 쓴 삼국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이문열도 나중에 썼죠. 삼국지연의라는 나관중의 소설이에요.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는 진수의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허구를 가미해서 소설로 쓴 게 바로 이 삼국지연의라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연의, 부연하고 부연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연희소설이라 그러는데, 백세노승의 미인담도 바로 어떤 그러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다가 신화, 전설, 이 마을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버무려 내어서
소설을 지었는데 백세 노승의 미인담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유화는 누구냐면은 그 동명성왕의 어머니, 그 다음에 궁예, 정을진,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썼는데 역사의 이면에 숨겨지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제 그 애국전기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위인이다. 또 이 저기 최영 같은 경우는 거거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그 뭐 궁예라든가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실패한 영웅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제가 뭐 이 정여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세노승의 미인담은 뭐냐? 이 노승은 뭐 이 고려 말에 이제 어떤 이 승려인데 이 자기 아내를 그 몽골 안에 어떻게 보면 뺏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간신히 이제 이 아내를 찾아요. 찾았는데 그 아내가 머무는 이제 방까지 갔죠. 거기는 차손다다 장군의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밤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뭐랄까요? 하여튼 그걸 뭐라 그러죠? 안방 뒤에 있는 거기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이제 남편이 나오니까 본부가 나와 있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예쁜이라는 말하자면 부인의 여종인데 여종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려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차손다 장군은 이제 묶어가지고 감옥에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 광에 집어넣고 이제 자물쇠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쁜이가 열어줘요. 열어주고 이 사람은 이제 차손다 장군을 죽이고 그다음 아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죽이고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미인 아내를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이제 배경에는 이제 남이 장군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건 뭘 들려주냐면은 고려 말에 우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에 끌려갔다. 원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환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 독자들에게 말하자면 저거 하는 겁니다. 환기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하면은 이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내도 아니면은 뭐 딸도 잡혀갈 수 있다. 이런 걸 환기하는 건데 이 주인공 이 예쁜이는 몽고군을 막을 계책으로 이제 노예 잡색을 어떻게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노예 잡색 폐지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평등을 어떻게 강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과감하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인물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 비록 실패한 영웅들이지만은 민초들의 어떤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민중들에게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역사의 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928년에 이 단제는 몇 개의 글을 씁니다. 이게 맨 처음에 아마 내가 보기에 나온 게 이제 아까 난객의 신년만필 있었죠, 그죠? 난객의 신년만필. 아니야. 이 난객의 신년만필 1925년이고요. 뭐였더라? 무진기사년 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 1928년도에 나온 글이 예언가가 본 무진이라는 이 글입니다. 예언가가 본 무진. 저 나중에 그대로 있잖아요. 실수했는 거 다 그대로 찍어 넣어요, 그냥. 가릴 필요가 없어요, 뭘. 예언가가 본
뭐라 그랬죠? 무진? 예언가가 본 무진이에요. 그냥 예언가가 본. 요게 이제 무진이라는 게 이게 언제냐면 1928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과 용의 대역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동방 무정부주의 연맹 선언 요게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 예언가가 본 무진에서는 진사성인출을 주장해요. 진사라는 거는 무진년 기사년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성인 그러니까 진사 이 진사성인출이라는 거를 이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1928년, 1929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성인이라는 건 거기에서 일단 당군 왕검의 어떤 나라 건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궁예든가요? 궁예라든가 아니면 또 태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이제 무진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진사성인출이라는 무진기사년에 성인이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라는 이거 주장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날이 신다 날이 신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 두 마리 용이 나오죠. 요거는 미리고요. 하나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이 미리는 동양의 용이고요. 그 드래곤은 서양의 용이에요. 이 동양의 용은 이 미리는 총독으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그 복종과 윤리를 중시해요. 복종과 윤리. 서양의 드래곤은 파괴와 혁명을 중시해요. 이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은 드래곤이 이제 그 민중들인데 파괴와 혁명 사상을 갖고 미리를 이겨요. 그 미리는 나중에 이제 패배하고요. 이 상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구멍으로 도망가요. 지구멍으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 단제가 알레고리라 그랬는데 미리와 드래곤, 그 다음 천국과 지국 이걸 상황적 알레고리로 설정해 가지고요. 일제시대에 벗어나는 방법. 여기서는 이제 미리가 지국의 백성들에게 아주 악독한 짓을 다 해요. 이게 이제 미리를 총독이라 그랬어요. 총독. 미리 총독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 동양 총독이면은 저거인 거죠. 그 일본 어떻게 보면 총독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제는 그럼 누구를 의미하냐? 이거는 상제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늘은 또 뭐예요? 일본은 저기에 국기에 하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지구멍으로 도망가요. 이걸 자세히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보면은 진사년에 이 용과 용이 이제 이 용은 무진의 용이에요. 진이 용이에요. 용이 나타나서 민중들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거는 상제가 저기로 지금으로 살아나는 거. 미리는 패배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일제 집에 벗어나는 방법은 현재 순응하는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혁명과 파괴의 드래곤주의에 동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전하고요. 총독이 상제는 하늘에 어떻게 보면 이 제왕이에요. 거기는 달리 말하면 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천제. 그거는 여러분들 일본 천황이 지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결국 민중혁명의 승리다. 선언이 바로 그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민중혁명 승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제는 바로 동방무정부주의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활동 자금으로 쓰려고 이제 이 국제 위패 그걸 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걸 믿고 이제 활동에 나선 게 1928년 단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제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는데, 이 이승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주위에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그 독립신문을 발행하는데, 나와서 이제 이 상해에서 발행을 하는 게 신대한이라는 어떻게 신문이에요. 신대한의 신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단제의 어떤 아나키즘의 시원을 찾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립을 못하거든 차라리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에 대한 파괴의 반면이 독립 건설의 터라. 파괴가 곧 건설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921년 북경에 와가지고 이 청고 창간사 이 단제가 썼어요. 북경에 와서 이제 청고를 발간을 해요. 청고라는 거는 하늘북이에요. 하늘북. 내가 보건대는 이 청고를 어디 근처에서 발간했냐면은 북경에 가면은 꼬루가 있어요. 고루. 고루 앞에 종루가 있는데 이 고루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연합군 1901년인가요? 이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찢겨진 그 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북은 그야말로 이 충무로 보면 수치의 어떤 그 장면이잖아요. 충무 일부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북은 그냥 있는 지상의 북은 그 파괴나 어떻게 침략군에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북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늘의 북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울림에 그 소리가 천둥 같고, 두 번 울림에 그 기운이 산과 같고, 세 번, 네 번 울림에 의사들이 구름과 같이 모이고, 다섯 번, 여섯 번 울림에 적들의 머리가 어지럽게 낙엽처럼 떨어지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청고에서 단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제의 이제 문학 세계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단제가, 후세들에게 전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건대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건데, 이거는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단제가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이 조사가 이제 죽음에 앞서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워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은 앉아서 죽은 사람도 있더냐? 제자들이 예,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죽은 사람 있겠지만 서서 죽은 사람도 있더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 죽은 사람은 있겠지만은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은 있더냐? 아직까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거꾸로 서서 죽으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겠노라. 이거는 남과 다른 나만의 방식, 나만의 주체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개인 주체의 어떤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사랑의 길과 의열단 선언문인데요.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에 칼로서 베면 고우나 고운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지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이게 한나라 생각이라는 시예요. 한나라라는 거는 단지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그 시를 어떻게 보면 썼는데, 내가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애국, 나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태극기죠, 그죠? 이 태극기가 어디 나온 건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서울에서 저쪽 저기 뭐야 진관사라고 절이 있어요. 진관사에 이제 칠성각인가 그거 해체 복원 수리하는 가운데 이 기단 이렇게 뜯다 보니까 거기에 보자기가 하나 있어요. 보자기가 이 바로 태극기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단제가 발간했던 이 신대한 1호, 2호, 3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신대한은 그 이전에 이제 일본 외무성 어떻게 보면 이 사료관에 1호, 17호, 18호 있었어요. 내가 그걸 구했었거든요. 2호, 3호가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백초월이라는 스님이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폈는데 상해 쪽에서 그때 뭐 그거 말고도요 자유신종보라든가 독립신문이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어떻게 보면 유인물이 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넣고 그냥 흙으로 덮고 이렇게 바깥에서 모르게 했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모르고 있다가 거의 이제 이게 그러니까 20년 19년 말 아마 묻었지 싶은데 거의 얼마 만입니까? 이게 나온 지가 이제 뭐 10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조선혁명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개인의 어떤 주체를 찾아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생각에서는 나라 사랑을 하라는 거고, 조선혁명서에서 한번 보세요.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마지막에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라 파괴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뒤에 이 선서와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한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를 그냥 두지 말고 부수고 새롭게 만들라는, 이거는 달리 국가 민족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민중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민중이지 국가의 민중은 아닌 거거든요.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것은 파괴를 무서워하지 말고 파괴를 통해 가지고 파괴에 그치지 말고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단제가 오늘날의 어떤 우리한테 이 남겨주는 어떤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엔 잘 되네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지금 맨 처음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바깥 어떻게 보면 액자 요게 뭘 것 같아요? 예? 태극기하고 무궁화죠. 여러분들 이 태극기는 지금 요게 반을 내가 다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려가지고 거울로 보면은 거울 대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천고 3호에 나온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천고 3호는 어디 있냐면은 북경대 도서관에 있어요. 내가 단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게 천고 3호가 북경대 도서관에 있다라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은 일부를 전에 문광부 장관도 했고 국립 박물관장도 했던 최강희 선생이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베껴왔어요. 근데 가도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경북대하고 북경대가 협정을 도서관 자료 교류 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기여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사람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맨 첫 사업으로 해라. 왜냐면은 세계 유일본이에요. 지금 한 권밖에 없어요. 단제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1호, 2호는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3호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6년도 내가 처음 이제 15일 동안 북경을 가가지고, 그거 보여달라 했으니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희 도서관에 미지라고 해가지고 안 보여줘요, 다른 사람은. 교류 협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서 막 뺏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이 박골 선생하고 가서 다시 또 그걸 뺏겼어요. 그걸 이제
한국 근현대사학회에 그 이 한 6, 70페이지 되는 전체를 다 입력해 수록했어요. 근데 내가 단지 연구하면서 사실 그 떨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거짓말 아니라 그 어떻게 뭐 금고 속에서 꺼내왔어요. 철컹 그래요. 굉장히 귀중하게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거 딱 받아보면서 일종의 어떤 떨림, 전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물감. 내가 이 자료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복사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못 본, 그리고 단재의 어떤 숨결과 느낌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강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아니고 일제강점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끊은 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죠. 근데 많이 알려진 이제 매천황현, 절명시가 있어요. 절명시. 이 절명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한자로 하고 우리말로 바로 번역해 줄게요. 조수, 애명, 해악빈. 이 조수라는 거는 새와 이 짐승들이 슬피 울고, 해악이라는 거는 바다와 이 바다와 산이 찡그리는데 근하세계의 이 침륜이라. 근하세계, 무궁화 동산에 우리나라가 이미 몰락하고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추등 엄권, 이 가을 어떻게 보면 등불 아래 엄권, 책을 덮고 천고를 생각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난작 인간 식자인이라. 이 인간 세상에 지식인 노릇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여기에 근하세계가 나와요. 이게 무궁화죠. 이게 무궁화예요. 아까 단재가 저기에서 있잖아요. 나라 사랑, 여기도 어떻게 이 꽃이 어떻게 보면 무궁화 꽃을 의미할 거고요. 꿈하늘에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무궁화 꽃송이 위에 자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래를 실제로 지어요. 근데 이 무궁화라는 게 우리나라 꽃으로 본격화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독립문 아시죠, 여러분들? 독립문. 서대문 가면 있잖아요. 독립문을 정초할 때 정초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애국가가 불렸어요. 애국가가 한 종류가 아니고요. 수십 종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애국가는 아닌데, 그때에도 노래 가사 가운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구절이 있어요. 단재가 꿈꿨던 거는 결국은 독립된 어떤 나라, 태극기를 맘대로 어떻게 보면 달 수 있고, 또 무궁화가 이렇게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가지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방을 어떻게 보면 이 꽃 피우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단재의 문학에서 나라라는 거는 이 시종 벗어나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를 위한 사랑, 나라 사랑의 어떤 문학으로 종결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천고의 어떻게 보면 그림,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천고를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저거에 완전히 뭐랄까요, 천연색으로 한 거예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어쨌든 이 단재를 연구하면서 단재가 생각했을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이상적 조선 건설이라는 여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재 문학 모든 걸 보면은 종국에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라고 얘기한 이 조선혁명선언의 그 정신이 배면에 다 깔려 있고 그걸 지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제가 뭐, 이 단재 신채호 전집 이제 그 문학편을, 만들 때,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제 글은 이제 이 단재 문학 연구가 계몽과 혁명인데 사실 이 책 어려워요. 뭐 이 책 보라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래도 단재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면은 내가 뭐 단재 그 문학 주에도 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이 단재와 이 단재를 좀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내 이거 책 선전하려고 가져온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내가 이제 단재 문학을 현대체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뭐 필요한 건 주석도 달고 했으니까 이 책을 본다라면은 내가 오늘 이야기한 어떤 단재 문학의 세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단재 문학을 좀 더 쉽게 접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이제까지 제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재 선생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1시간 17분에 걸쳐서 강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번째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몰랐던 내용들을 가장 많이 알게 됐고, 특히 단재 선생의 그 소설 같은 경우에 요즘 말하면 환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등장이라든지 또 뭐 설화 이런 것들도 나오고, 굉장히 좀 뭐 단테 신곡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드리면,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언론인 단재 사설이라든지 논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어떤 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영향을 주고 또 국민들을 분개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학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단재의 이순신전이라든가 을지문덕전 이걸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고요. 그게 이제 재미 소년서회든가 거기에서도 500분가 발간을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그리고 이 신채호, 그러니까 이순신전 같은 경우도 그쪽 그러니까에 소개해가지고 오히려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애국심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었고요. 이 단재의 글은 사실은 1910년 일제강점이 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이 판매 금지 도서. 보급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래가지고, 네. 이걸 돌리기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이 단재 신채호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에서 전집을 내려고 한 것도 그런 어떤 면모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알리는 어떤 차원이 컸죠. 정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론은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그때는 신문이 이 첨부 발행되고 굉장히 많이 발행된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면은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이런 것들은 이야기화 되면서 좀 더 많은 기층 어떻게 보면 민중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제 강점 이후는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 동아일보라든가 그다음에 시대일보였던가요?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이런 데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역사부로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역사 연구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는 문학 비평 아까 난객의 신년 만필 25년 1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예언가가 본 무진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었겠지만은 문학 작품은 이제 발표되기 어려웠으니까 그게 60년대 이후에 이제 간행되면서 당시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랄까 이런 거는 좀 적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간행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단재 선생을 알아가고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역할들이 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또 질문하실 얘기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단재 선생의 문학으로 보면
문학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는 그런 그 독립운동의 방편으로서 그 문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처럼 시야 문학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순수 문학도 이렇게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단재 선생의 문학 작품에도 그런 순수 문학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셨는지 한번 좀 문의를 드립니다. 이 단재 문학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로 애국 계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몽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용전기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 이후에 이제 꿈하늘, 백세노승의 미인담, 일목대왕의 철주, 유화전, 그 다음에 용과 용의 대逆전 이런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는 70년대 이후에 이제 연구가 되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용과 용의 대逆전이라는 작품도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멸망이랄까, 또 단재가 직접 어떻게 활동에 나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사실 못 찾아냈습니다. 그 작품만을 갖고는 그걸 간치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런 걸 일단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단재가 만약에 이제 당시에 실질적으로 독자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학을 냈다라면은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그런 작품을 썼을 텐데, 주로 이제 역사 연구를 하고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발표할 때도 없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가 이 강조하는 어떤 계몽성이란 이 부분은 끝까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남객의 신념 안필에서 말했지만은, 예술주의 문예라면 조선의 현실을 그려라. 또 인도주의 문예라면 조선의 어떻게 보면 조선을 구하는 문학을 해라. 결국은 문학이 어떻게 좀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에 어떤 방점을 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자체로서는 이 문학이 시대마다의 어떤 사명 아니면 또 어떤 중점이 있는 것처럼 그걸 인정한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에는 오늘날에 맞는 문학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에서는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학자 나름의 어떤 노력과 이 작품의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언론인, 네. 역사학자, 네. 또 문장가, 네. 독립운동가 이것을 다 합쳐졌을 때 네. 단재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언론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론이라든가 아니면 애국 전개를 쓰는 어떤 문학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로서 이제 아마 역사가로서는 1900 이미 7년 이 8년 요때도 이미 저걸 했죠. 그러니까 독사실론 쓰고 대동제국사라는 이 역사물을 썼는데, 근데 어쨌든 아까 1914년 이제 이 백두산이라든가 북만주 지역을 다니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실증에 가까운 이 역사 연구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의회가 강점되다 보니까 독립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이룰까, 사회주의 아니면 아나키즘, 사람들마다 다양했잖아요, 민족주의. 그런데 단재가 이제 택한 방식은 이 무정부주의 어떤 동방 무정부주의 어떤 연맹, 말하자면 아나키즘 연맹을 통해 가지고 이 해방 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시대 전망도 제가 느꼈던 건 아까 용과 용의 대극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세계 정세 분석, 시대 전망 이것도 단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마 아까 지금 나는 이 용과 용의 대逆전 같은 경우는 예언가 본 무진을 바탕에 놓고 일단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사 성인출이 좀 황당하지 않냐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사년에 이제 그런 몇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1927년, 28년, 29년이 그런 어떤 이 조선 독립운동의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런 단죄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동을 한 거고요. 그 믿음은 오늘날 만약에 그게 실현됐으면은 단죄가 아주 예지가 있었다라고 이 평가가 되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진사 성인 출연 예언 자체가 불발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갖는 의미는 나는 그 앞에서 이미 조선혁명선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죄는 어쨌든 하여튼 파괴 힘을 나간 거죠. 그 다음에 혁명을 통해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이상적 조선을 그래서 건설해야 된다. 직접 어쨌든 뭐 이게 이고 아니었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화한 실천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특별히 있지 않고요. 네. 그 박정무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식인이 되기 어렵다 하셨는데 지식인이 어떠해야 할까요? 또는 지식인을 어떻게 계명해야 할까요? 지식인들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애국심, 애민의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떻게 보면 네. 그 매천생은 지식인 되기 어렵다라는 거를 고충을 토로하면서 목숨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 나는 단죄의 어떤 표현으로 하자라면은 그 뭐 이 오늘날의 어떤 이 정치인들도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검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권력기관의 사람들이 소화를 버리고 정말 대화적인 입장에서 그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또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욕, 그 단죄로 보면 이 소화가 되는데 소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뭐 대화를 잃게 되고 그러면은 나라가 결국은 그 이 망하는 꼴로 가게 되는데 단죄는 그런 어떤 점을 이 경계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제강점이라는 어떤 이 역사적 현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경계 삼고 그리고 또 지식인일수록 그런 어떤 이 대화적 삶의 본보기를 제시해야 된다. 나도 굉장히 계몽적인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맞지 않을까. 결국은 뭐 무너진 다음에 그 목숨을 던지면은 그게 물론 또 후세에 하나의 또 다른 대화적 삶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희생이 희생하기 전에 그런 세계를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희생보다도 더 큰 이 뭐랄까요 이룸을 할 수 있다. 나는 뭐 홍명희 아버지 홍범식이었죠. 네. 홍범식의 아버지 홍승무고 홍범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김지섭이라든가 아니면 단재라든가 아니면 황현이라든가 아니면 또 안중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기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드리고요. 박수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초 특강 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 오늘 5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마쳤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저희가 단재, 인간 단재라는 퍼즐을 맞춰가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희 감동으로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바로 또 강의가 있는데요. 내일은 김하돈 시인이 신채호와 박자의 사랑과 혁명이라는 주제인데요. 시인에 걸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 단재를 저희가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저희 유튜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미디어제트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께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드리면은 이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나간 강의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